차가운 금속 가위가 그녀의 손에 쥐어졌을 때 강서연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시 멎는 듯했다. 그녀의 앞에는 한성의료원의 화려한 개원식을 상징하는 붉은 리본이 팽팽하게 걸려 있었다. 그녀의 남편 박진우의 이름을 딴 이 병원은 지난 5년간 그녀가 쏟아부은 피와 땀의 결정체였지만 현판에는 자랑스럽게 그의 이름만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미소를 띤 채 굳건히 서 있었다. 최고급 실크로 제작된 네이비 블루 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리지만 강인한 실루엣을 완벽하게 드러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절제된 다이아몬드 귀걸이는 그녀의 지기와 품격을 말해주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여자, 한성그룹의 며느리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을 설립한 유능한 의사. 하지만 그 완벽한 가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귀빈석 앞줄에 앉아 있던 시아버지 박 회장의 얼굴이 찰나의 순간 굳어지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의 비서는 허리를 숙여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고 그 내용은 순식간에 박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를 앗아갔다. 그 미세한 균열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고 여기저기서 스마트폰 화면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축하와 기대로 가득 찼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연은 아직 아무것도 듣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소란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폭풍의 전조였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장내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존경과 부러움 대신 이제는 동정과 호기심, 그리고 악의적인 희열이 뒤섞인 눈빛들이 그녀에게 쏟아지고 있었다. 마침내 한 기자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강서연 원장님, 지금 막 속보가 떴습니다. 박진우 사장님이 배우 최유라 씨에게 프로포즈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 질문은 예리한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날아와 밝혔다. 세상이 다시 한번 고요해졌다. 모든 시선, 모든 카메라 렌즈가 오직 그녀의 얼굴, 그녀의 반응 하나하나에 집중되었다. 최유라. 남편의 오랜 내연녀의 이름이었다. 심장이 얼음덩어리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하필 오늘 이 순간에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룬 성과의 정점에서 그는 가장 잔인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모욕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고 세상에 공표한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울어야 할까? 소리를 질러야 할까?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할까? 그러나 그녀는 강서연이었다. 평생을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으로 판단하며 살아왔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은 물론 그녀 자신까지도.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들어온 차가운 공기가 뜨거운 분노를 식혀주었다. 서연은 질문을 던진 기자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입가에는 여전히 우아하고 기품 있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방금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 그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는 절대적인 평온.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명료했다. 오늘은 한성의료원의 개원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사양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의 장내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그녀의 반응에 당황했다. 그들은 눈물과 분노 혹은 처절한 무너짐을 기대했지만 그녀는 바위처럼 굳건했다. 그녀는 다시 정면을 바라보았다. 팽팽한 붉은 리본이 마치 그녀를 조롱하는 듯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함께 리본을 자르기로 한 시아버지와 시장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까딱였다. 계속 진행하시죠. 박 회장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치욕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며느리의 침착한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리본 중앙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 들린 가위가 조명 아래 차갑게 빛났다. 그래, 박진우. 이게 당신의 방식이라면 나도 나의 방식으로 응수해주겠어. 찰칵. 가위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붉은 리본을 잘랐다. 오색 색종이가 허공으로 흩날리고 공식적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 어느 것도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서연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병원 내부로 귀빈들을 안내하며 최첨단 의료 장비와 시설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고 그녀의 태도는 그 누구보다 전문적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단순한 재벌가의 장식품이 아니었다. 저 여자 강서연은 강철로 만들어진 심장을 가졌거나 혹은 모든 것을 초월한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움은 공포심마저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곁에 서 있던 비서 김민정 실장은 서연의 드레스 자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 외에는 어떤 틈도 발견할 수 없었다. 병원 투어가 끝나고 이어진 축하연에서도 서연은 주인공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들의 축하와 위로가 뒤섞인 애매한 말들을 미소로 받아넘겼다. 그녀는 마치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처럼 완벽하게 행동했다. 아무도 그녀의 내면에서 어떤 결심이 굳어지고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진우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준비하는 전사였다. 연회장을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복도에 섰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만든 병원. 그녀의 왕국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었다. 바로 그때 김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요트 위에서 최유라에게 키스하는 박진우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기사 제목은 세기의 프로포즈, 한성그룹의 황태자 사랑을 줬다였다. 서연은 잠시 그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 박진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처럼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저런 미소를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그녀를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여자라며 경멸하고 무시했다. 그들의 결혼은 철저한 비즈니스였고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것은 비즈니스의 영역을 넘어선 인격 살인이었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서연은 태블릿을 끄고 김 실장에게 돌려주었다. 알겠습니다. 5분 뒤에 가겠다고 전해주세요. 김 실장이 사라지자 서연은 다시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를 비웃는 것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그녀는 이제 울지 않을 것이다.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그녀는 싸울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할 것이다. 그녀의 지식, 그녀의 지위, 그리고 이 병원, 박진우가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은 바로 이 자리에서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는 그녀를 잘못 건드렸다. 그는 온순한 양인 줄 알았던 아내가 사실은 칼을 품은 늑대였다는 사실을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박 회장의 집무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서류를 집어던지고 있었다. 이 망할 놈의 자식. 내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고함을 질렀다. 너는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게냐? 남편이 저런 짓을 하고 돌아다닐 동안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냐? 모든 책임이 그녀에게 있다는 듯한 몰상식한 비난이었다. 서연은 묵묵히 그의 분노를 받아냈다. 지금 이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며느리의 변명이 아니라 이 사태를 수습할 희생양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터져나올 주가 폭락과 그룹 이미지 실추부터 막아야 합니다. 그녀의 현실적인 지적에 박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분노에 차 있었지만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서연의 말이 옳았다.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래서 내 생각은 뭐냐? 그는 마지못해 물었다. 이 상황에서 그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기대하지 않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서연은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우선 제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저와 박진우 사장은 오래전부터 관계가 소원했으며 서로의 앞날을 축복하며 이혼을 준비 중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녀의 말에 박 회장의 눈이 커졌다. 이혼? 그는 아들의 불장난을 덮어주기는커녕 오히려 판을 키우는 그녀의 제안에 경악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이혼이라니. 가문의 수치다. 수치는 이미 충분히 당했습니다, 아버님. 서연이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최유라 씨와의 스캔들을 단순한 바람으로 덮으려 하면 한성그룹은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 찍힐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사랑의 시작으로 포장한다면 대중의 비난은 박진우 사장 개인에게 집중될 것이고 그룹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입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박 회장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냉철한 전략가였다. 그는 처음으로 며느리인 강서연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야망과 냉혹함을 읽었다. 그는 그녀가 단지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렇게 해서 너에게 돌아오는 건 뭐지? 박 회장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그녀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룹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리 없었. 서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오늘 처음으로 보여주는 진짜 감정이 담긴 미소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제 몫은 제가 알아서 챙길 겁니다, 아버님. 그러니 아버님께서는 아드님이 저지른 일을 수습하는 데만 집중해 주십시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집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박 회장은 혼자 중얼거렸다. 괴물을 키웠구나. 내가 괴물을 키웠어. 그는 서연이 요구할 대가가 무엇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박진우가 시작한 이 불장난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전쟁으로 번져나갈 것이며 그 중심에는 그가 항상 무시했던 며느리 강서연이 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서연은 차에 올라탔다. 운전석에 앉은 김 실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으로. 그녀의 짧은 명령에 차가 부드럽게 병원을 빠져나갔다. 차창 밖으로 한성의료원이라는 거대한 간판이 멀어져 갔다. 저것은 그녀의 것이었다. 아니, 그녀의 것이 되어야만 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플랜 B를 시작합니다. 답장은 즉시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차가 집으로 향하는 동안 강서연은 눈을 감았다. 화려한 드레스의 차가운 감촉과 희미하게 남아있는 연회장의 샴페인 향이 그녀의 피로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눈을 감자 5년 전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거래가 이루어졌던 그날의 기억이었다. 그때 그녀는 29의 젊은 흉부외과 의사였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료재단을 이끌어야 했지만 그녀의 꿈은 그보다 훨씬 그녀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질병의 근원을 연구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연구 중심의 비영리 병원을 세우고 싶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비전은 막대한 자금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성그룹의 박 회장이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딱딱하고 격식적인 분위기의 한정식 집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박진우를 만났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는 예의 바른 태도나 진지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지루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은 채 시종일관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고 서연에게는 마지못해 눈인사만 건넸을 뿐이었다. 그에 반해 박 회장은 서연의 비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녀가 병원 설립 계획을 열정적으로 설명할 때 박 회장의 눈은 예리한 사업가의 그것으로 빛나고 있었다. 훌륭하군. 아주 야심차고 인상적인 계획이야. 식사가 끝난 후 그는 진우를 먼저 돌려보내고 서연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강 선생, 내가 그 꿈을 이뤄주면 강 선생은 내게 뭘 해줄 수 있겠소? 서연은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다. 이것은 거래였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물었다. 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내 아들 진우, 저 녀석의 아내가 되어주게. 한성그룹의 안주인이 되어 저 철없는 녀석을 좀 바로잡아줬으면 좋겠어. 그 제안은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서연의 집안은 명망 있는 의료계 집안이었고 그녀 자신은 실력과 명성을 겸비한 의사였다. 한성그룹의 이미지 제고와 망나니 같은 아들을 제어할 안정적인 배우자로서 그녀는 완벽한 조건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사랑 없는 결혼. 그것은 그녀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병원을 떠올렸다. 도면 위에서만 존재했던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녀의 꿈. 그녀는 박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의 조건을 내걸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병원 설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제게 주십시오. 부지 선정부터 설계, 의료진 구성과 운영까지 그 어떤 간섭도 받지 않겠습니다. 병원은 한성그룹의 이름을 사용하되 독립적인 비영리 재단으로 운영될 겁니다. 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호탕하게 웃었다. 좋아. 그 정도 배포는 있어야 내 며느리답지. 약속하겠네. 자네는 자네의 꿈을 펼치게. 대신 내 아들과 한성그룹을 부탁하네. 그렇게 그들의 거래는 성립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꿈을 샀다. 그날 밤 그녀는 병원에 청사진을 펼쳐놓고 밤을 새웠다. 앞으로 닥칠 불행을 애써 외면한 채 오직 희망만을 바라보려 노력했다. 결혼식은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릴 만큼 화려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미소도 보여주지 않았다. 결혼식 날 밤 거대한 신혼집 침실에서 박진우는 그녀에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다. 오해하지 마시오, 강서연 씨.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으니까. 이 결혼은 전적으로 우리 부모님, 특히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 뿐이요. 그러니 아내로서의 역할 같은 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요. 서연은 이미 각오했던 바였다. 그녀 역시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진우 씨, 저는 당신의 아내라는 직함이 아니라 한성 의료원을 짓겠다는 제 꿈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고 각자의 목표에만 충실하도록 하죠. 그녀의 대답에 진우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가 사랑을 구걸하거나 눈물을 보일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이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거대한 저택은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호텔 같았다. 그들은 각방을 썼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마주치는 것이 유일한 교류였다. 그마저도 그는 신문을 보거나 전화를 받기 바빴고 그녀는 병원 관련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온기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밖으로 나돌았고 온갖 스캔들을 뿌리고 다녔다. 서연은 그 모든 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그것은 그들의 계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병원에 쏟아부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공사 현장으로 달려갔고 밤늦게까지 세계 각국의 의료 논문을 읽으며 최고의 시스템을 구상했다. 그녀는 최고의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었고 작은 타일 하나까지도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병원은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 갔고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자 삶의 이유였다. 가끔 진우가 홍보용 사진을 찍기 위해 현장에 나타나곤 했다. 그는 안전모를 쓴 채 서연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카메라를 향해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역겨움을 참아야 했다. 그는 그녀의 노력을 비웃었다. 그렇게 일에만 미쳐서 사는 게 재밌소? 당신 같은 여자는 정말 매력 없어. 그는 서연의 헌신을 존중하기는커녕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았다. 특히 그가 최유라를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경멸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는 서연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버젓이 그녀와 문자를 주고받았고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선물이 집에 배달되기도 했다. 그는 서연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혹은 그녀가 감히 자신에게 반기를 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모든 것이 한성그룹의 지원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개원식이 다가올수록 서연은 더욱 바빠졌다. 마지막 점검을 위해 며칠씩 병원에서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그녀는 진우에게 개원식에 꼭 참석해달라고 당신의 이름을 딴 병원이니만큼 자리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아내로서의 요구가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공식적인 요청이었다. 그는 귀찮다는 듯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다. 기억의 끝에서 현실로 돌아온 서연은 차가운 저택의 현관에 서 있었다. 어둠과 정적만이 그녀를 반겼다. 이곳은 그녀의 집이었지만 단 한 번도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준 적이 없었다. 그녀는 드레스 차림 그대로 서재로 향했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의학 서적과
경영 관련 서적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그녀는 책장 한쪽을 밀었다. 그러자 책장 뒤로 숨겨진 비밀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거대한 화이트보드와 여러 대의 모니터, 그리고 복잡한 서류들이 가득했다. 이것이 지난 몇 년간 그녀가 비밀리에 준비해온 그녀만의 전쟁 상황실이었다. 그녀는 박진우를 믿지 않았다. 언젠가 그가 자신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대비했다. 한성그룹의 비자금 흐름, 박진우의 약점, 그리고 그를 지탱하는 인물들의 관계도까지 모든 것이 그곳에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 중앙에 박진우의 사진을 붙였다. 그리고 그 옆에 최유라의 사진을 나란히 붙였다. 그녀는 붉은 펜을 들어 두 사람의 사진 주위에 원을 그었다. 그리고 그 원에서부터 여러 개의 선을 뻗어나갔다. 그 선들은 각기 다른 회사, 다른 인물들을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계약은 끝났어, 박진우. 이제부터는 위약금을 받아낼 시간이야. 그녀는 박진우가 단순히 자신을 모욕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꿈, 그녀의 인생이 걸린 프로젝트를 위험에 빠뜨렸다. 한성의료원은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가 낳은 자식과도 같았다. 그런데 감히 그가 그것을 자신의 노름에 대한 배경으로 이용했다.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병원을 완벽하게 빼앗아와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와 한성그룹을 뿌리째 흔들어야 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안전하게 보호된 파일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수집한 박진우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병원 건설에 필요한 의료 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겼다. 서연은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병원의 완공을 위해 침묵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 칼을 뽑아들 때가 온 것이다. 그녀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밤은 깊었지만 강서연의 서재는 대낮처럼 밝았다. 그녀는 지난 몇 시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였다. 화려했던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가장 편안한 검은색 터틀넥과 바지 차림으로 돌아온 그녀는 완벽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한성그룹과 박진우를 둘러싼 모든 정보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분노와 슬픔 같은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차가운 결의 아래 가라앉았다.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명확한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냉철한 이성뿐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의 자산 상태를 점검했다. 결혼 후 그녀의 이름으로 취득한 모든 부동산, 주식, 그리고 비밀리에 운용해온 해외 계좌까지. 액수는 상당했지만 한성그룹 전체와 맞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이 돈이 박진우나 한성그룹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오롯이 그녀만의 통제하에 있는 자금이라는 사실이었다. 이것이 그녀의 전쟁 자금이 될 터였다. 한편 도시의 다른 한쪽에서는 요란한 축하 파티가 한창이었다. 박진우는 최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의 주변에는 아첨하는 무리들이 몰려들어 환호성을 질렀다. 최유라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거죠. 진우 씨, 그 여자 이제 우리 앞길을 막지 못하겠죠? 박진우는 코웃음을 쳤다. 강서연? 걱정할 것 없어.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이름으로 된 병원에서 월급이나 받는 처지지. 감히 나한테 대항할 생각조차 못할 걸. 아버지가 잠시 화를 내시겠지만 결국엔 내 뜻대로 될 수밖에 없어. 한성의 주인은 나니까. 그는 자신의 힘과 배경을 맹신하고 있었다. 그에게 강서연은
그저 부모님 때문에 잠시 곁에 뒀던 이제는 버려도 되는 낡은 인형에 불과했다. 그 시각 서연은 결혼 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법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변호사와 함께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만든 계약서였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각자의 명의로 된 것에 한한다. 박진우가 자신만만하게 추가했던 이 조항은 이제 그 자신의 발목을 잡을 덫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자산을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병원이었다. 병원의 이름은 한성의료원이었지만 서연은 교묘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병원의 운영 주체는 한성그룹이 아닌 별도의 의료재단이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장은 바로 강서연 자신이었다. 박진우는 명예이사, 박 회장은 고문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재단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과 인사권, 재정권은 모두 이사장인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박진우는 병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자신의 소유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완벽한 오산이었다. 그는 껍데기뿐인 이름을 가졌고 그녀는 실질적인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가 고용한 사설 정보원의 번호였다. 나강훈 실장님, 박진우 사장과 최유라 두 사람의 최근 자금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특히 최유라에게 흘러들어간 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자세히 부탁합니다. 그녀는 박진우가 최유라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주기 위해 회사 돈을 횡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작은 균열이라도 찾아내면 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밤새 그녀의 전략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첫째, 언론을 통해 이혼이 합의된 사항임을 공표하여 자신을 피해자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한다. 둘째, 병원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반대파를 숙청한다. 셋째, 박진우의 자금주를 압박하여 그를 구석으로 몰아넣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저지른 불법 행위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킨다. 그것이 그녀가 구상한 복수의 시나리오였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온통 박진우와 최유라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인터넷 뉴스 포털과 소셜미디어는 그들의 프로포즈 영상과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사람들은 불쌍한 아내 강서연을 동정하거나 혹은 그녀의 무능함을 비웃었다. 바로 그때 한성의료원 홍보팀을 통해 공식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강서연 원장과 박진우 사장, 오랜 숙고 끝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 서로의 미래를 응원. 간결하고 감정이 배제된 공식 입장은 대중을 혼란에 빠뜨렸다. 눈물의 기자회견이나 폭로전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김이 빠졌. 서연의 대응은 너무나도 침착하고 이성적이어서 오히려 박진우의 프로포즈를 경솔하고 유치한 행동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여론의 방향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강서연이라는 여자가 생각보다 만만한 상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퍼져나갔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에 출근했다. 그녀가 로비에 들어서자 웅성거리던 직원들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멎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그 시선들을 가로질러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병원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녀는 곧바로 주요 과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아침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안건은 전날 있었던 개원식에 대한 평가와 향후 병원 운영 계획이었다. 사적인 문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데이터와 팩트에 근거하여 회의를 이끌었다. 그녀의 완벽한 프로페셔널리즘 앞에서 몇몇 박진우 라인으로 분류되던 의사들조차 감히 다른 소리를 내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녀는 기획조정실장인 오승민 박사를 따로 불렀다. 오 박사는 서연이 직접 스카우트한 인재로 병원 설립 초기부터 그녀와 함께 해온 충직한 인물이었다. 오 실장님, 지금부터 병원 내 모든 부서의 예산 집행 내역과 계약 서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해 주십시오. 특히 의료 장비 및 의약품 구매 관련 서류들을 집중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분은 개원 초기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특별 감사로 하겠습니다. 오승민 박사는 즉시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원장님을 돕겠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서연은 굳건한 신뢰를 읽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비전과 헌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 오후가 되자 박진우와 최유라가 요란하게 귀국했다. 공항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박진우는 최유라의 손을 꼭 잡고 나타나 마치 개선 장군처럼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그는 서연이 발표한 공식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네, 아내와는 좋은 관계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유라 씨와 함께하는 미래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의 뻔뻔한 대답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모니터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녀의 분노를 다시금 자극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인터폰을 들어 비서에게 말했다. 김 실장, 내일 오전 이사회 임시 소집을 준비해 주세요. 안건은 의료재단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긴급 감사위원회 구성입니다. 모든 이사들에게 반드시 참석하라고 전하세요. 그녀는 이제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준비를 마쳤다. 박진우가 언론과 대중을 상대로 쇼를 벌이고 있을 때 그녀는 조용히 그의 심장을 겨눌 칼을 갈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걷어찬 조강지처가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서연은 창밖으로 이제 막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병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마음껏 즐겨도 박진우, 네가 웃을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강서연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장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 혼자서는 한성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각기 다른 전선에서 싸워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절실했다. 법률, 병원 내부, 그리고 여론. 그녀는 이 세 개의 전선을 동시에 장악해야만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적임자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이제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만 남았다. 그녀의 첫 번째 행선지는 서초동의 낡은 법률 사무소였다. 그곳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생 법률 자문을 구해왔던 차민준 변호사의 사무실이었다. 은퇴를 앞둔 노 변호사는 이제 큰 사건은 맡지 않고 소일거리만 하고 있었지만 법조계에서 그의 이름이 갖는 무게감은 여전했다. 무엇보다 그는 누구보다 강직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었다. 서연은 그가 단순한 변호사가 아닌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다. 오래된 책 냄새가 가득한 사무실에서 차 변호사는 돋보기를 쓴 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연의 등장에 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이게 누구신가? 우리 서연이 아니냐. 그 시끄러운 뉴스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얼굴은 좋아 보여서 다행이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딸과도 같은 존재였다. 서연은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차 변호사 앞에 앉아 자신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꺼내놓았다. 변호사님,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혼이 아닐 겁니다. 그녀는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 박진우의 부당한 대우, 그리고 이번 공개 프로포즈 사건까지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비밀리에 수집해온 박진우의 비자금 관련 증거 자료를 내밀었다. 차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모든 서류를 다 읽은 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성그룹의 박 회장, 그 영감 여전하구만. 자기 아들놈이 저지른 짓은 생각도 안 하고 모든 걸 덮는 데만 급급하겠지. 그는 과거에 박 회장과 사업적으로 크게 부딪혔다가 패배한 경험이 있었다. 그에게도 한성그룹은 갚아줘야 할 빚이 있는 상대였다. 그래서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니? 차, 변호사가 물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전사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단순히 제 이혼 소송 대리인이 되어주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박진우와 한성그룹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일 생각입니다. 그들의 불법과 부정을 세상에 드러내고 제가 피땀 흘려 세운 병원을 온전히 되찾아올 겁니다. 이 싸움의 총사령관이 되어 주십시오, 변호사님. 그녀의 당돌하지만 결의에 찬 제안에 차 변호사는 잠시 서연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옛 친구였던 그녀의 아버지를 보았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밀어붙이던 그 고집스러운 모습을 그는 껄껄 웃었다. 이 늙은이를 아직 쓸모 있다고 봐주는 거냐? 좋다. 네, 아버지에게 진 빚을 내게 갚을 기회를 주거라.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저 오만한 부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자고. 든든한 법률적 지원군을 얻은 서연은 곧바로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병원 내부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떠올린 인물은 내과 과장이자 병원 내 신망이 가장 두터운 안태환 박사였다. 그는 처음에는 서연을 그저 낙하산 재벌가 며느리로 여기며 경계했지만 지난 몇 년간 병원 설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었다. 그는 원칙과 소신을 중시하는 진정한 의사였다. 그날 밤 서연은 모두가 퇴근한 후 안 박사의 연구실을 찾아갔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박사님, 그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안 박사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자리를 권했다. 서연은 서두르지 않고 병원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냈다. 저희 병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질문에 안 박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환자에 대한 신뢰와 의료진의 윤리 의식입니다. 서연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자신이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다. 그것은 최근 병원에 납품된 일부 고가 의료 장비의 성능 비교 분석표였다. 박사님, 이 자료를 봐주십시오. 우리가 계약한 최고 사양의 장비와 실제 납품된 장비 사이에 미세한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료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고난도 수술이나 정밀 진단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안 박사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즉시 깨달았다. 서연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 계약을 최종 승인한 사람은 박진우 명예이사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 부정한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제 개인적인 가족사가 아닙니다. 우리 병원의 존립과 환자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녀는 동정심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직업윤리에 호소했다.
안태환 박사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 문제에 개입하는 순간 그는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워야 했다. 하지만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의를 눈감아준다면 그는 더 이상 의사로서 떳떳할 수 없었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원장님,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와 내과 의사들은 원장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서연은 마침내 내부 전선을 장악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이 남아 있었다. 바로 여론전의 선봉에 서줄 날카로운 창이었다. 그녀는 허름한 술집의 구석진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곧이어 약속한 인물이 나타났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 이진호였다. 그는 과거 한성그룹의 비자금 스캔들을 파헤치다 그룹의 압력으로 기사를 내리지 못하고 좌천되었던 아픈 경험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진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한성그룹의 안주인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무슨 볼일이시죠? 또 기사라도 막아달라고 청탁하러 오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서연은 그의 적대감을 이해했다. 그녀는 말없이 작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 안에 박진우 사장이 의료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담긴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진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USB를 집어들었다. 이걸 왜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당신 남편의 비리 자료잖소.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곧 전 남편이 될 사람이죠. 이진호 기자님께서 한성그룹 때문에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자님께 복수할 기회와 세상을 놀라게 할 특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진실을 원하고 기자님은 특종을 원하시겠죠. 우리의 목표는 다르지만 적은 같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위험했지만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이진호는 몇 년간 자신을 짓눌러 왔던 패배감과 분노를 떠올렸다. 강서연이라는 이 여자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장기말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오직 팩트와 증거로만 기사를 쓸 겁니다. 그가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다시 자신의 비밀 서재로 돌아왔다.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붙어 있던 박진우의 사진 옆에 차민준 변호사, 안태환 박사, 그리고 이진호 기자의 이름을 나란히 적었다. 법률적 방패와 내부의 지지, 그리고 여론을 움직일 장. 그녀의 군대는 마침내 완성되었다. 이제는 성문을 열고 나가 적의 심장부를 향해 진격할 시간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서연이 소집한 임시이사회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박진우는 예상대로 불참했다. 그는 아내의 이런 사내 정치 노름에 어울려줄 시간이 없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 하지만 그의 신복인 재무 담당 이사와 기획이사는 그의 대리인으로서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강서연이 제안하는 모든 안건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회의 시작을 알렸다. 오늘 제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우리 한성의료재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향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의료재단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긴급 감사위원회 구성이라는 안건을 상정했다. 예상대로 재무이사가 즉시 반박하고 나섰다. 원장님, 이제 막 개원한 병원입니다. 지금은 시스템을 안정시키는데 집중해야 할 때이지 불필요한 감사로 행정력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그 속에는 어떻게든 감사를 막으려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차분하게 그의 말을 받아쳤다. 이 이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비용 낭비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병원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하고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완벽하게 투명한 재무 구조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주식시장 상장이라는 미끼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던 이사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서연의 계획대로 안태환 박사가 발언권을 얻었다. 그는 의사들을 대표하는 이사로서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료 장비와 의약품의 안정성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감사를 통해 모든 구매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면 저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안 박사의 발언은 결정적이었다. 병원의 핵심인 의료진의 대표가 환자의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자 재무이사 측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결국 안건은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다. 강서연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병원 내 모든 재무 관련 서류에 접근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얻어냈다. 그녀의 첫 번째 칼날이 칼집에서 뽑히는 순간이었다. 감사는 즉시 시작되었다. 서연은 외부 회계법인을 고용하는 대신 자신이 신뢰하는 기획조정실장 오승민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소수의 정예 인원으로 내부 감사팀을 꾸렸다. 그들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류 더미와 씨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서연이 지목한 의료장비 구매 계약서였다. 박진우는 이사회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고작 병원 내부 감사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야. 심심한가 보지. 그냥 내버려둬. 알아서 지쳐 떨어져 나갈 테니. 그는 최유라와 함께 떠날 유럽 여행 계획을 짜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에게 병원은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장식품일 뿐 그 복잡한 운영 방식이나 재무 구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는 아내가 꾸민 무대의 크기를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팀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MRI, CT 등 핵심 영상 장비들을 납품한 업체가 메디테크 이노베이션스라는 생소한 이름의 회사였던 것이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입찰 과정을 거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오승민 실장은 이 회사의 설립일이 입찰 공고 불과 한 달 전이라는 사실을 찾아냈다. 수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신생업체였다. 추적은 더욱 깊숙이 들어갔다. 메디테크 이노베이션스의 주소지는 강남의 한 공유 오피스였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원들은 모두 유령 인물에 가까웠다. 서연은 나강훈 실장에게 이 회사의 실소유주를 추적해달라고 의뢰했다. 며칠 후 나 실장으로부터 결정적인 정보가 도착했다. 메디테크의 지분을 100% 소유한 모회사는 조세 회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였고 그 회사의 법률 대리인은 몇 년 전까지 박진우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인물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박진우는 유령 회사를 내세워 자신에게 장비 납품 계약을 몰아주고 장비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막대한 차액을 빼돌린 것이었다. 그 규모는 서연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백억 원대에 달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명백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범죄였다. 그는 서연이 피땀으로 지은 병원을 자신의 ATM 기계처럼 사용해 온 것이다. 오승민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에게 보고했다. 원장님, 이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은 물론이고 한성그룹 전체가 뒤흔들릴 겁니다. 서연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말없이 내용을 확인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실장님, 이 자료는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녀는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 기회는 이진호 기자가 만들어 주었다. 며칠 후 한 경제 전문 온라인 매체에 짧은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신생업체 메디테크 한성의료원 대규모 장비 수주 배경의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는 박진우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메디테크라는 회사의 불분명한 실체와 비정상적인 계약 과정에 대해 날카로운 의문을 제기했다. 이진호 기자는 서연이 건넨 자료의 극히 일부만을 이용해 사실에 기반한 의혹 제기 수준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이것은 적진을 향해 쏘아 올린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기사였지만 금융가와 증권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한성그룹의 주가를 예의주시하던 이들에게 이 기사는 잠재적인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마침내 한성그룹 재무팀에서 이 기사를 발견하고 비상이 걸렸다. 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박진우에게 보고했다. 그때까지도 최유라와 쇼핑을 즐기고 있던 박진우는 보고를 받고 나서야 처음으로 사태를 파악했다. 그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고작 인터넷 찌라시 기사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당장 막아버려. 하지만 재무팀장의 다음 말에 그의 얼굴은 굳어졌다. 사장님, 이 기사의 정보 출처가 병원 내부 감사 자료인 것 같습니다. 강서연 원장님이 시작한 바로 그 감사 말입니다. 그 순간 박진우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혼 발표, 이사회 소집, 내부 감사, 그리고 의혹 기사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강서연이 자신을 향해 치밀하게 계획한 공격이었다. 그는 강서연이 슬픔에 잠겨 울고 있거나 혹은 위자료나 더 받아내려고 발버둥 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감히 자신에게 맞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오만함이 자신의 뒤통수를 제대로 가격했다. 박진우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졌다. 강서연, 그의 입에서 짐승 같은 분노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는 이제 알았다. 이것은 더 이상 그가 주도하는 게임이 아니었다. 조용했던 아내가 휘두른 첫 번째 칼날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아프게 그의 살을 파고들었다. 박진우의 분노는 통제 불가능한 불길처럼 타올랐다. 감히 강서연이 그저 순종적인 인형인 줄로만 알았던 아내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곧장 아버지인 박 회장을 찾아갔다. 아버지, 당장 강서연을 해고하세요. 제 이름에 먹칠을 하고 병원을 위기에 빠뜨린 여자입니다. 더 이상 원장 자리에 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박 회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는 분노에 찬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멍청한 놈,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누군데 지금 큰 소리야. 지금 당장 그 애를 해고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나? 네가 찔리는 게 있어서 입막음하려 한다고 광고하는 꼴밖에 더 돼?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라. 박 회장은 아들의 불륜이나 횡령보다 그 일처리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아들에게 명령했다. 일을 시끄럽게 만들지 마라. 이사회를 소집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그 애를 끌어내려. 명분은 네가 알아서 만들어.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독단적인 경영으로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면 충분하겠지. 증거?
그건 만들면 되는 거야. 아버지의 냉혹한 지시에 박진우는 비로소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서연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처형할 무대가 마련된 것이다. 며칠 후 한성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강서연 원장에 대한 불신임 및 해임 결의안이었다. 병원이 아닌 그룹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는 이 싸움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 회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고 박진우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표정으로 서연의 맞은편에 앉았다. 박진우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강서연 원장은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업무에 개입시켜 무리한 감사를 진행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언론에 유출함으로써 우리 병원의 명예와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는 병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한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따라서 저는 강서연 원장의 해임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이 끝나자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이 동조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들은 서연의 감사가 병원 내부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비난했다. 모든 것이 잘 짜인 각본처럼 움직였다. 서연은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몇몇 이사들에게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마침내 발언 기회를 얻은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감정적인 호소 대신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제가 감사를 시작한 것은 사적인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병원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것뿐입니다. 저는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준비해온 자료를 띄웠다. 메디테크 이노베이션스와의 불투명한 계약 과정, 부풀려진 장비 가격, 그리고 그로 인해 병원이 입은 막대한 재정적 손실. 그녀는 박진우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의도적으로 제외했다. 지금 그것을 터뜨리는 것은 너무 일렀다. 대신 그녀는 이 문제를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심각한 재무 관리 실패로 규정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진정한 배임 행위가 아닐까요? 제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의 본질을 덮으려는 시도야말로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서연의 날카로운 반격에 회의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박진우 측 이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바로 그때 안태환 박사가 서연을 지원하고 나섰다. 의료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강서연 원장님은 지난 몇 년간 누구보다 병원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원장님의 리더십 아래 우리는 성공적으로 개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기된 문제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들이며 원장님을 해임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원장님이 부당하게 해임된다면 우리 의료진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료진의 집단행동까지 시사하는 안 박사의 강경한 발언은 이사들을 더욱 술렁이게 만들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박진우는 이성을 잃고 위협적인 본색을 드러냈다.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이 병원과 한성그룹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제 결정에 반대하는 것은 곧 한성그룹 전체에 맞서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그의 노골적인 협박의 분위기는 다시 얼어붙었다. 이사들은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자신들의 소신을 지킬 수 있을지 고뇌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박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회의장 전체를 압도했다. 그만들 하게. 그는 서연과 진우를 차례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속내를 전혀 읽을 수 없었다. 박진우 이사의 우려도 강서연 원장의 주장도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의 다툼은 양측 모두에게 상처만 입힐 뿐이야. 그는 결론을 내렸다. 강서연 원장의 해임안은 기각한다. 박진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박 회장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내부 감사는 즉시 중단한다. 그리고 그룹 감사팀과 병원 측 인사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도록 하겠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문제와 관련된 더 이상의 논쟁은 허용하지 않겠다. 그것은 절묘한 한 수였다. 박 회장은 아들의 편을 들어주지도 며느리의 손을 들어주지도 않았다. 그는 아들을 해임 위기에서 구하는 동시에 서연의 공격을 일단 멈춰 세웠다. 서연을 해임시켜 스캔들을 키우는 대신 감사위원회를 장악하여 사태를 조용히 덮어버리려는 속셈이었다. 서연은 해임은 면했지만 자신이 주도하던 조사의 칼자루를 빼앗기게 된 것이다. 박진우는 서연을 즉시 제거하지 못한 것에 분노했지만 일단 그녀의 손발을 묶었다는 것에 안도했다.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났다. 서연과 박진우는 거의 동시에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기류가 흘렀다. 박진우가 증오 가득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속삭였다. 오늘을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반드시. 서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 말 그대로 돌려주죠. 그녀는 짧은 말을 남기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멀어져 갔다. 1라운드는 무승부로 끝났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치열하고 잔혹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박 회장이 내세운 합동 특별감사위원회는 예상대로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한성그룹에서 파견된 감사팀은 진실을 파헤치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시간을 끌고 핵심 증거들을 교묘하게 숨기며 결국 모든 문제를 실무진의 사소한 착오로 결론짓는 것이었다. 강서연의 자료 접근 권한은 철저히 통제되었고 메디테크 이노베이션스를 향하던 조사의 칼날은 무뎌진 채 멈춰섰다. 서연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싸움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들이 방심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격의 칼을 갈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나강훈 실장에게 박진우의 운전기사였던 그 남자의 뒷조사를 더욱 은밀하고 집요하게 계속해달라고 지시했다. 어딘가에 반드시 또 다른 균열이 존재할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며칠 후 나 실장으로부터 의외의 보고가 들어왔다. 원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운전기사가 한 달에 한 번씩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서 한성바이오 연구원 출신 의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룹 산하의 작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최경수라는 의사입니다.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책이 왜 일선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건네는 것일까?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공식적인 연결고리가 없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그녀는 즉시 최경수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때 한성바이오에서 촉망받던 신약개발 연구원이었으나 몇 년 전 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되어 불명예스럽게 해고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찌된 일인지 별다른 징계 없이 조용히 요양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의사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인사조치였다. 한성바이오, 데이터 조작, 그리고 박진우의 자금. 서연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불현듯 끔찍한 가설 하나가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곧바로 안태환 박사를 찾아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발설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다. 박사님, 혹시 우리 병원으로 전원 온 환자들 중에 최경수 의사가 근무하던 그 요양병원에서 온 환자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 박사는 서연의 굳은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그는 그날 밤 신뢰할 수 있는 레지던트 한 명과 함께 병원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환자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공식 개원 직전 대외적으로는 시스템 점검을 명분으로 소수의 환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입원했었는데 그들 중 5명이 바로 그 요양병원에서 온 말기 암 환자들이었다. 더욱 수상한 점은 그들의 치료 기록이었다. 그들 모두에게는 HS200이라는 코드명의 정체불명 약물이 투여되고 있었다. 공식적인 임상시험 승인 기록도 식약처의 허가 기록도 없는 완전한 미지의 약물이었다. 안 박사가 이 사실을 보고했을 때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HS201. 그것은 몇 년 전 한성바이오에서 개발하다가 심각한 부작용으로 임상 이상에서 실패하고 폐기되었던 항암제의 프로젝트명이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박진우는 신약 개발 실패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폐기된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부활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그 불법적인 임상시험의 장소로 자신의 아내가 모든 것을 바쳐 세운 바로 이 한성 의료원을 이용했다. 그는 최경수를 앞세워 사회적 약자인 말기암 환자들을 실험용 쥐처럼 끌어들였고 그들의 간절함을 이용하여 동의서조차 받지 않은 채 위험한 약물을 투여해왔던 것이다. 메디테크를 통한 횡령 사건은 이 거대하고 끔찍한 범죄를 가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서연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의사로서의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병원에서 자신의 이름 아래에서 이토록 비인간적인 범죄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니. 그녀의 복수심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섰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짓밟은 자들에 대한 단죄, 그리고 무고한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 구현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병원의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병원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룬 꿈은 한순간의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의사로서의 양심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괴물 같은 음모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서연은 안 박사와 함께 비밀리에 증거 수집에 나섰다. 그들은 HS201을 투여받은 환자들의 혈액 샘플을 몰래 채취하여 외부 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동시에 안 박사와 함께 환자 기록을 검토했던 젊은 레지던트가 중요한 단서를 떠올렸다. 원장님, 최경수 의사가 저희 병원 임상병리실의 한 젊은 연구원과 자주 따로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 비밀스러운 서류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과 안 박사는 즉시 그 연구원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던 그는 서연이 HS201의 정체와 불법 임상 시험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자 절망적인 표정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최경수의 지시에 따라 환자들의 혈액 검사 결과를 조작해왔다고 눈물로 고백했다. 약물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간 수치와 백혈구 수치를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것처럼 꾸며왔던 것이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가족을 인질로 잡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연은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 준다면 자네의 죄를 최대한 가볍게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돕겠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네가 조작하기 전에 원본 데이터 파일과 최경수와의 대화 녹음 파일일세. 며칠 후 그 연구원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에게 작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HS-201의 끔찍한 실체와 박진우의 잔혹한 범죄를 입증할 모든 원본 데이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작되기 전에 환자 데이터를 확인했다.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들의 신체는 속에서부터 처참하게 망가져가고 있었다. 그녀는 희생된 환자들의 명단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녀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는 마지막 전쟁이 되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당신들의 고통을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어. 손에 쥔 외장 하드 드라이브는 작고 차가웠지만 강서연에게는 천근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그 안에는 박진우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은 진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섣불리 폭탄을 터뜨렸다가는 그 파편에 자신과 병원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까지 다칠 수 있었다.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는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 필요했다. 적이 스스로 그 덫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만 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차민준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증거를 공유했다. 끔찍한 진실 앞에서 노 변호사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건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짓이 아니야. 당장 검찰에 고발해야 하네. 그는 흥분했지만 서연은 그를 진정시켰다. 변호사님, 아직은 아닙니다. 박진우와 한성그룹은 법망을 빠져나갈 수많은 방법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손을 쓰기 전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들의 가면을 벗겨야 해요. 그녀의 계획을 들은 차 변호사는 감탄과 함께 우려의 눈빛을 보냈다. 위험한 계획이네. 만에 하나 실패라도 하면 자네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서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되찾을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녀의 결연한 의지에 차 변호사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계획에 맞춰 법률적인 준비를 시작했고 비밀리에 신뢰할 수 있는 검찰 고위 관계자와 접촉선을 만들기 시작했다. 서연의 다음 행동은 적을 속이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다. 그녀는 이진호 기자를 만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HS-201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박진우의 또 다른 횡령 혐의 자료를 건넸다. 그것은 병원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비교적 사소한 비리였다. 이진호 기자님, 이 카드로 먼저 판을 흔들어 주십시오. 상대가 이 작은 불을 끄는데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불을 지를 겁니다. 이진호 기자는 그녀의 의도를 즉시 간파했다. 이것은 성동격서, 성동깃세,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공격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재미있군요. 좋습니다. 한성그룹이 얼마나 허둥대는지 구경 한번 해보죠. 며칠 뒤 그의 이름으로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한성 박진우 사장, 수십억 원대 인테리어 비자금 조성 의혹.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메디테크 사건으로 이미 한 차례 타격을 입었던 한성그룹의 주가는 또다시 요동쳤다. 박진우는 폭발했다.
그는 강서연이 아직도 자신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좀스러운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카드가 고작 이런 것들 뿐이라고 오판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었고 바로 그것이 서연이 노린 바였다.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한 박진우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그는 정면 돌파를 통해 이 모든 의혹을 잠재우고 동시에 강서연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룹 홍보실을 통해 공식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박진우 사장 관련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 기자회견. 그는 이 자리에서 인테리어 비리 의혹을 해명하고 이 모든 것이 이혼의 앙심을 품은 전처의 음해라고 주장할 계획이었다. 그에게 기자회견은 반격의 무대이자 자신의 결백과 힘을 과시할 기회였다. 기자회견 소식을 들은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멍청한 물고기가 마침내 미끼를 문 것이다. 이제 그물을 끌어올릴 시간이었다. 그녀는 즉시 동맹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안태환 박사에게 내부 고발자인 젊은 연구원의 신변 보호를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HS 200일의 희생자 명단을 들고 조용히 유가족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유가족들을 만나는 것은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었다. 어떤 가족은 그녀를 한성그룹의 일원이라며 비난했고 어떤 가족은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들이 겪은 고통의 진실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약속했다. 여러분의 가족이 겪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 유가족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날 밤 서연의 비밀 서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했다. 차민준 변호사는 최종 고발장과 증거자료 목록을 점검했다. 안태환 박사는 희생자들의 의무 기록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 소견서를 작성했다. 이진호 기자는 기자회견장에서 터뜨릴 후속 보도를 위한 기사 초안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동이 트고 심판의 날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서연은 창밖의 어둠을 내려다보았다. 내일 이 시간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복수의 칼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정의의 검이었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분노와 슬픔, 고통이 이제 하나의 단단한 결의로 응축되었다. 그녀는 박진우의 초청장이 놓인 책상을 내려다보았다. 내일 당신이 만든 무대에서 당신의 연극을 끝내주겠어. 그녀의 눈빛은 새벽의 여명처럼 차갑고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차 있었다.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와 웅성거리는 소음이 거대한 벌집을 연상케 했다. 단상 중앙에는 진실과 신뢰, 한성그룹이라는 위선적인 문구가 새겨진 배경이 걸려 있었다. 박진우는 최고급 정장 차림으로 변호인을 대동하고 무대에 올랐다.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이 무대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준비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먼저 인테리어 비자금 의혹에 대해 실무진의 착오를 부풀린 악의적인 보도라며 전면 부인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모든 음해의 배우로 전처인 강서연을 지목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이 모든 논란은 불행한 개인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만하게 합의 이혼한 전처가 앙심을 품고
저와 한성그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거짓 사실을 날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녀의 거짓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가 피해자 코스프레의 정점을 찍으며 동정심을 유발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기자회견장 뒤쪽에 육중한 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든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강서연이 서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하고 전투적인 느낌의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차민준 변호사와 이진호 기자가 함께였고 그 뒤로는 HS 200일 임상시험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을 든 유가족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순간 회견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박진우는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예상치 못한 그녀의 등장은 그의 모든 계획을 산산조각냈다. 정적을 깬 것은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였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서연은 그 혼란을 뚫고 유가족들과 함께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강력한 힘을 담고 있었다. 거짓을 바로잡겠다는 말, 아주 인상 깊군요, 박진우 씨. 이진호 기자가 건넨 마이크를 잡은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견장 전체에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진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그녀는 먼저 스크린의 메디테크 이노베이션스와 박진우의 운전기사 명의로 된 계좌 사이에 자금 이체 내역을 띄웠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횡령의 증거였다. 박진우가 당황하여 소리치기도 전에 서연은 다음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돈 문제는 사소합니다. 지금부터는 사람의 목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불법 신약 임상시험 HS 200일이라는 끔찍한 제목과 함께 희생된 환자들의 이름과 조작된 데이터,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놓인 실제 원본 데이터가 나타났다. 약물 투여 후 급격히 악화되는 환자들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회견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이것은 모두 날조된 자료입니다.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박진우는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내부 고발자인 연구원의 음성 변조된 증언 파일을 재생했다. 데이터 조작을 지시하는 최경수 의사와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보고받는 박진우의 목소리가 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분들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서연이 유가족들이 들고 있는 영정 사진을 가리키며 외쳤다. 유가족들의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들의 슬픔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기자들은 질문을 퍼부었고 박진우의 변호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박진우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기자회견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었다. 혼란스러운 기자들을 해치고 단상으로 직행한 수석검사가 박진우의 앞에 섰다. 그는 차갑게 빛나는 수갑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박진우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갑이 박진우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는 광란적으로 터져 나왔고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굴욕적인 모습은 전국의 모든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다. 검찰은 회견장에 잠복해 있던 최경수 의사를 비롯한 공범들도 현장에서 즉시 체포했다. 서연이 설계한
완벽한 덫이 마침내 완성된 것이다. 모든 소란이 휩쓸고 지나간 후 텅 빈 회견장에 서연은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깊은 슬픔과 허탈함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유가족들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유가족들은 그녀를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원망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다. 사무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TV로 지켜보던 박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한성그룹이라는 제국이 그가 가장 무시했던 며느리의 손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들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오만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일뿐이었다. 박진우의 체포는 거대한 태풍의 시작에 불과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재벌 그룹 한성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세상은 분노와 충격으로 들끓었다. 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결국 박 회장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 사죄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래성은 아들의 탐욕과 며느리의 복수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강서연이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해서 박진우와 그의 공범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못했다.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되었고 한성그룹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과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최유라 역시 박진우의 횡령 자금으로 사치 생활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몰락한 커리어와 함께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세상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강서연과 박진우의 이혼은 소리 소문 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해야 했던 한성 측은 자신들의 치부가 고스란히 담긴 병원을 서둘러 정리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병원 재단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고 서연은 자신이 가진 자산과 뜻을 함께하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도움을 받아 재단의 독립적인 지배권을 완벽하게 확보했다. 그녀는 마침내 박진우와 한성그룹이라는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몇 달 후 병원 로비에서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화려한 개원식과는 달리 오직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 그리고 HS 201 사건의 유가족들만이 자리를 함께했다. 서연은 단상에 올라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건물 정면에 걸려있던 한성의료원이라는 현판을 내렸다. 그리고 잠시 후 서연의료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새겨진 현판이 그 자리에 걸렸다. 그녀 자신의 이름을 건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오늘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서연의료원은 앞으로 그 어떤 가치보다 환자의 생명과 존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이익이 아닌 윤리를 따르고 투명하고 정직한 진료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병원 수익의 일부로 생명 존중 기금을 설립하여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돕고 윤리적인 신약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녀의 연설에 진심 어린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직원들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유가족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들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작은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료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그녀의 동맹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 차민준 변호사는 명예롭게 은퇴하여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소박한 행복을 누렸다. 안태환 박사는 서연의 곁에서 부원장으로서 병원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헌신했다. 이진호 기자는 그의 기자상을 수상하며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서의 명성을 되찾았다. 모두가 제자리를 찾았고 세상은 그렇게 다시 흘러가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강서연은 원장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몇 년 전 남편의 배신 소식을 들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더 이상 그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지켜내고 일구어낸 세상의 일부처럼 따뜻하게 다가왔다. 그녀의 병원은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불을 밝히며 수많은 생명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롯이 강서연 그 자신이었다. 고통스러운 싸움의 끝에서 그녀가 얻은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자신의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최근에 수술을 집도하여 기적적으로 회복한 어린아이의 부모가 보낸 감사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편지를 보며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긴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그녀의 인생에도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